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저는 환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율이 만약에 급등하는 일이 일어난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1360원에서 1400원 이걸 돌파하는 거예요. 상당한 급락이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래량이 지금 별로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래량이 생겨야 뭔가 진짜 흐름이지.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어디 뭐 노도광 지역 어디가 막 40%가 고점 대비 40% 빠졌다. 이런 거는 네. 그렇게 귀담아 들을 뉴스가 아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데이터를 보시죠. 네. 자, 네. 일단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이제 노도광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군구 분석을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일단 PIR이 어디가 제일 낮은,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어디가 제일 낮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제일 낮은 곳이 도봉구랑 노원구네요. 네, 일단 노원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강남의 주택구입부담지수예요. 714. 714. 700만 원 낼 사람 많지 않을 텐데. 없죠. 근데 이게 저점이 얼마였냐? 318이에요. 저점도 300. 이거는 기억해야 되겠네요. 네, 반토막. 지금. 아까 그 딴 데 서울 평균 뭐 170, 150 나올 때 강남도 그럼 150 나온다. 이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노원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는 그럼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네. 자, 참고로 요게 이제 서울의 시 군구별 플라워 차트입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전부 다 서울도 왼쪽으로 다 빠지고 있죠? 가격은 좀 빠지고 전세값은 조금씩 다르네요. 네. 전세값은 아예 초장부터 빠진 지역이 있고, 그렇죠. 오르다 빠진 지역이 있고. 그렇죠. 여전히 또 오르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종로군 오르네. 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강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전망하는 건요, 정말 많이 틀립니다. 네. 야. 노원구의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아까 강남보다는 많이 빠지긴 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꽤 높네요. 이번에 역사적으로 안 오는 고점을 한번 찍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이한 이벤트 때문에 모두가 미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173이고 평균이 140이고 낮았을 때가 100이 안 됐네요. 100이 안 돼. 와. 거저네요. 거저죠. 근데 이런 시장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저는 단일 지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는데 이 지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고평가 됐다가 저평가 됐다가 고평가 됐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자, 그러면 이 지표가 바뀌는 첫 번째,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은 이 지표가 좋아지겠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의 지금 호주머니 사정이 어떤가요? 자영업자 어려워요, 지금. 진짜 쉽지 않죠. 예,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이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져가지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창용 총재가 금리 안 내린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득이나 금리 때문에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결국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의 지표는 이제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을 봐도 이렇게 봐도 정말 노원구가 많이 떨어졌지만 노원구가 최대 17배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1.4배거든요.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높아요. 역사 평균은 9.4.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10배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낮았을 때는 7배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식적인 세상 아닐까요?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좀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이 코로나 때 이거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일침을 한번 가야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아파트가 코로나 때 10억 갖고 우리 아빠 20억 갖고 30억 갔어. 다시 또 거기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머릿속에서 완전 지우셔야 돼요. 그런 가격은 우리 평생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 물가 상승이 되고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또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렇게 소득 대비해서 노원구 아파트가 15배를 넘는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찾아보기 아주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인생에서. 네. 야, 그 정도로.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코로나 시기처럼 기준금리를 0.5%로 낮추고, 그렇죠?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과연 그런 일이 우리 생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많은 또 그루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예전 같은 초저금리, 저금리 시대 끝났다. 다 이제 중물가, 네. 중금리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로금리 수준에 돈을 그냥 갖다 퍼붓는 네. 그런 뭐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 그 가격은 오기 힘들다. 네. 네. 이런 버블은 두 번 다시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노도강 정말 많이 빠졌으니까 뭐 이제는 사도 괜찮다. 그래서 저도 또 데이터를 봐도 많이 빠지긴 빠졌기 때문에 좀 이제는 그래도 한 평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 여전히 평균이 안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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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높다. 네, 평균이 아직도 안 된다는 높다. 건. 네. 예, 그렇군요. 와, 그러면은 일단은 뭐 느긋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앞서 네. 뭐 이렇게 몇 가지 정책이 나면 이제 거래가 터진다는 건데. 네. 그럼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래가 안 터지는 겁니까? 안 터지죠. 왜냐하면 수요를 말씀드렸지만 실질 수요만 지금 실수요만 자극하는 정책들이 그것도 2030 네. 세대 집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2월 말부터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아하. DSR이 뭐냐면은 이야. 자기가 소득이 얼마인데 이 소득에서 내가 부채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연봉이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그러면 뭐 400만 원까지만 지금 빚 갚는 데 써. 500만 원 빚 갚는 데 써. 이게 DSR이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스트레스 DSR은 뭐냐? 네. 말 딱 들어봐도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네, 스트레스를 주겠다라는 거고, 네. 통상 본인의 연봉만큼 한도가 줄어들어요. 자, 대출 한도. 대출 한도가. 그럼 뭐 받을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렇죠. 대출 그러니까 많은 사람 한국에 얼마나 돼요? 그래서 안 그래도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이고 뭐 2030이나 뭐 신생아 특례나 이런 쪽으로 지금 풀어주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 40대 50대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대출을 조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봐야 부동산 가격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연봉이 되는 사람이 없죠. 없죠. 불가능한데 맞습니다. 거의 손가락으로 셀 건데 그렇죠. 자기 연봉으로 다 집 살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없죠. 네. 그 모든 지표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뭐 신생아 특례나 이런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2월 말부터는 이제 스트레스 DSR도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것도 되고 또 총선도 이제 4월 이제 끝나고 그럼 이제 지금 PF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지금 5월까지 다 밀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슬 뭔가 저는 문제가 좀 될 거고 또 PF 문제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은 PF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데이터가 전망하는 대로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진짜 2차 찐하락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PF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 겁니다. 네. 그치. 왜냐면은 입주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결국은 PF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살아날 거냐 말 거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게 이제 브릿지가 그동안에 그렇게 문제인데. 네. PF는 과연 문제가 없을 거냐. 만약에 돈 없고 이제 도저히 그 잔금 50% 치를 능력이 안 되면 배째라 이러면서 못 들어가고. 맞습니다. 이자만 부담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상황이 오면은 PF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무리 건강한 PF라고 할지라도. 네. 많은 아마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또 심지어는 지금도 이제 상반기 1, 2분기에 지금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데이터는 지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러다가 또 코로나 때처럼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김기원이 아니라 데이터를 좀 믿어보시고 딱 1년만 참아보세요. 네. 그러면 언제가 바닥이고 그리고 바닥이 이게 부동산 된 게 시점이 길잖아요.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은 바닥 찍고 그냥 금방 몇 개월 만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바닥을 쭉 긁었다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징후. 패턴이 한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급락이 나타나면은 단기간에 반등이 꽤 나올 거고요. 급락이 아니라 완만한 하락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반등을 하는데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24년은
일단은 하락으로 정해져 있는데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급락이 나타날 거냐, 완만한 하락이 나타날 거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그럼 바닥이 언제일 거냐도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만약에 완만한 하락이 나타난다. 네. 그러면 25년 하반기, 26년은 봐야 될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만약에 급락이 나타난다. 그러면 24년 연말이나 25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는 꽤 많은 지역들에서 저는 투자 기회가 좀 나타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급락입니까? 최저 20에서 서울 기준으로 최저 20에서 최대 40. 그리고 일부 지방은 10에서 20. 왜냐하면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거품이 너무 많이 빠진 데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10에서 20. 서울이나 일부 지역들은 거품이 많아서 한 20에서 40%. 아니 20에서 40% 빠지면 은행들이 휘청거릴 텐데 20% 이상 빠지고 40% 빠지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30% 딱 찍었으니까 한 번 박살 났다가 좀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여기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다양한 데이터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게 급락이 나타날 거냐, 완만한 하락이 나타날 거냐를 우리가 그 징조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네. 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2022년 하반기에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가장 큰 폭락이 나타났죠. 서울은 실거래가 22% 하락했고요.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지방에는 50에서 많게는 60%까지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죠? 환율이 1,400원 이상까지 올라가고 주식도 급락을 했었죠.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저는 환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율이 만약에 급등하는 일이 일어난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1,360원에서 1,400원 이걸 돌파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걸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부동산 그리고 그냥 돌파했다가 잠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만약에 계속 논다. 네. 그러면 상당한 급락이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찍는 지금 아까 제가 보니까 환율이 1,340원을 넘어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환율을 정말로 주목해서 좀 오래 보시면서 네. 저는 좀 봐야 된다. 이게 사실은 뭐 부동산은 국내형이고 환율은 대외인데 왜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말씀하시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금리가 절대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네. 예, 한국은행에서 환율하고 뭐 금리하고 환율하고 별로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그 작년 재작년에 한국은 1,350원 이상에서 엄청 방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절대 안 내려오는 상황이 고착화되는 환율이 오르는 그거는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요. 최근 30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의 급락은 최근까지 하면 3번이었어요. 한 번이 IMF 때고요. 두 번째가 금리 위기 때고요. 최근이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유는 가장 큰 하락이 나타나는 2020년 하반기입니다. 22년 하반기, 23년 초. 자, 이때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환율이 계속 올랐어요. 그 강도는 다르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24년에 부동산 시장이 이 하락이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 거냐, 완만한 하락이 나타날 거냐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저는 대변수로 주요 변수로 저는 달러 원 환율을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뭔가 지금 좀 위태위태하다 지금. 야, 집값이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면은 일단은 제2금융권부터 시작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질수록 금융권의 문제가 점점 커지니 한국에 대해서 봐서 쟤네 부동산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에 대해서 좋게 베팅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IMF나 뭐 여기저기서 한국의 경제를 이해가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 부채 문제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지금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부채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상황이 자칫 악화됐을 경우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은 그냥 나가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처럼 달러를 좀 보유하는 그런 일부 자산에 한해서 그런 전략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네. 섣불리 지금 뭐 내 집 마련하거나 이럴 시기는 절대 아니다. 네. 네. 좀 느긋하게 기다리고. 네. 김기현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시고 네. 딱 1년만 참으셔라. 네. 네. 아, 그리고 여기서 또 할 얘기 있어요. 예. 자, 뭐냐. 신생아 대출이 굉장한 혜택이에요. 네. 그리고 그 신혼부부한테 1억 5천씩 해서 3억까지도 엄청나게 큰 혜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2030 세대들이 그 전략들을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예. 네,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일단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올해 초보다는 올해 가을, 여름, 가을, 연말 정도가 훨씬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는 1년에 최대 2천만 원 정도, 5년 동안 1억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이자로만. 네.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허리 밑에서 산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이다. 그러면 저는 이 정책들을 활용해 써도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카드를 지금 쓰지 마시고 최소한 일단 6, 7개월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제가 2달에 한 번 정도 네. 나와서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허리 밑으로 좀 떨어져서 그때 그 정책까지 쓰면 너무 좋겠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조금 자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절대 1억 5천씩만 주지 마세요. 왜냐면은 증여세도 이제 누진세인데 네. 1억까지는 과세 표준 기준으로 1억까지는 세율이 10%밖에 그렇죠. 안 되는데 안 되죠. 이걸 또 자진 신고해서 미리 세금을 내면은 또 10% 깎아져요. 네. 그래서 1억에 대해서 세금을 9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네. 자, 그럼 1억 5천까지는 세금 한 푼 없죠? 네. 여기에 1억을 더해도 900만 원밖에 안 900만 원. 그러면 네. 2억 5천을 내가 증여를 하는데 네. 세금이 900만 원밖에 안 돼. 이거는요. 이거 무조건 쓰셔야 돼요. 네. 자, 그럼 한 사람 앞에 2억 5천, 한 사람 2억 5천, 합하면 5억. 그리고 여기에 신생아 특례나 이런 것까지 잘 하면은 엄청난 내 집 마련의 조류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조금만 이 카드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특히 이제 가을이나 연말 정도에 쓰면 너무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부담 없이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아, 사실 너무 부러워요. 야, 이거 얼마나 강력한 혜택입니까? 네. 다시 뭐 이걸 네.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도 없고. 뭐 이미 뭐 부동산 많이 가고 있어.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주옥 같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또 네. 뭐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네. 요 얘기 안 했는데 요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 자, 제가 요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원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대세 상승론자예요, 저는. 네. 네. 근데 너무나도 고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 네. 하지만 이제 서서히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네. 데이터를 봤을 때 눈에 보이고요. 네. 자,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왜 제가 부동산이 대세 상승할 수밖에 없냐? 자, 여기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통화량 대비한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예요. 예. 자, 기본적으로 돈의 총량인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죠. 늘죠. 그렇죠. 자, 통화량은 늘어나는데 부동산에 대한 총량은 늘어나나요? 땅은 또 정해져 있는 거고.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지는 절대 늘어날 수가 없고 건축물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건축물은 낡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고 뭐 놀고 싶어하고 잠자고 싶어하는 새로운 건축물은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이랑 부동산이랑 바꾸는 건데 하나는 총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은 부동산의 총량도 돈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계속 늘어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제가 자, 요거를 제가 요 차트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요 파란색 선 있죠. 요게 시중의 M2 통화량입니다. 네. 요 빨간색이 아파트 시가총액이에요. 예. 그래서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아파트 시가총액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계속 올라가죠. 예. 그래서 요 뒤에 막대 그래프가 비율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통화량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올랐던 거고 네. 지금 엄청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왔던 거고 네. 평균이 117입니다. 네. 그래서 통화량보다는 아파트 시가총액이 좀 높다. 조금 더 높게 유지가 되는 거고 지금 좀 벌어졌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비슷해지는 거고 앞으로 인구가 줄건 뭐하건 통화량은 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통화량이 늘어난다면 결국은 주식도 가는 거고 네. 부동산도 대세 상승하는 거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뭐 가을 연말이나 내년에는 비관론이 아마 시장을 엄청나게 지배할 겁니다. 네네. 네. 근데 이 통화량의 힘을 믿으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수하셔도 괜찮다. 네. 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남들이 편안해하고 조마조마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조마조마 할 때는 편안하게 그냥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고 남들이 이제 끝났어, 네. 이제 망했어 맞아요.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네, 그 어떤 비관론을 뚫고 네.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자 네. 하는 게 우리 김기현 대표님 말씀이시고 여러분이 비관론에 빠질 때 나오셔가지고 비관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여기 나와주셔서 네. 얘기하시기로 오늘 네.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귀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